정말 처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트디부아르에게 0대4로 패한 홍명보호. 저는 지는 것도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는 것이 종류가 있고 어떻게 져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코트디부아르한테 지고 홍명보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1대1 수비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1대1로 수비하는 능력이 부족했고 공격은 기회를 못 살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 전에는 또 우리 회장님께서 분위기에 파악 못하시고 월드컵 대표팀의 전력이 4년 전보다 나아졌다. 4년 전 벤투어보다 나아졌다. 16강은 갈 수 있을 듯. 그러니까 지금은 월드컵 조별을 통과하면 32강이잖아요. 그럼 그거 넘어서 16강이면 옛날 월드컵으로 치면 이제 8강 정도 갈 수 있는 전력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한 거예요. 전 여기서 축구관이나 MIK고 나발이고 결과가 중요하면 된다라는 주의가 이미 팽배하구나라는 거를 너무나 여실히 깨달은 게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면 굳이 잘한 대회를 이끌었던 감독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 16강은 갈 수 있으니 라고 갈 수 있다. 그 정도는 갈 수 있는 전력이다라고 발언한 거. 결과만 중요하면 된다라는 그 결론의 근거고요. 또 전력이 좋아졌다. 지금 유례없는 황금세대라는 이름값이 있잖아요. 왜냐면 미네네는 김민재가 뛰고 파리 생제르맹에는 이강인이 뛰고 손흥민은 EPL의 레전드가 되었었고 여러 유럽 구단 그리고 하브리그를 통틀어서 우리나라 유망주들 혹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역대 유럽파가 가장 많이 포함된 대표팀이긴 해요. 그러니까 전력이 좋아졌으니까 뭐 2번 정도는 토너먼트에서 이기지 않겠냐.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름주의, 그러니까 이름값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금세대라는 이름값이 있으니까 이 일이 가능할 것이다. 왜 이 이야기를 또 결과적인 이야기를 또 하냐면 클린스만 감독 선임한 것도 클린스만 감독의 개인적인 밸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 전에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슈틸리케 감독 데려올 때도 비슷했어요. 슈틸리케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의 레전드 출신이거든요. 그 감독을 데려올 때도 레알 마드리드 출신, B클럽 출신의 감독이 왔으니 감독은 잘할 것이다. 이름값주의라는 게 이미 너무 팽배해 있고 이 사람은 이걸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번 대회부터 다시 조 3위까지 토너먼트에 올라갈 수 있죠. 94년 미국 월드컵 때 24개 팀 시절에는 조 3위까지 16강에 갔고 32강 체제에는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조 2위까지 16강에 갔고 48개국 체제가 되면서 다시 숫자가 안 맞으니까 조 3위까지 32강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그래도 토너먼트는 가겠지. 그럴 네임 밸류기도 하고 라는 계산이 깔려있는 다분히 계산적이고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함정이 있어요. 새 체제에서 월드컵 16강은 이전 체제의 16강하고 똑같습니다. 왜냐면 48개 조 체제에서 토너먼트에 진출하면 32강 결국에 이전 월드컵 숫자에서 시작을 하고 16강에 간다 그러면 경기만 5경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더 높은 성과를 이룬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5경기를 한다는 것만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는 전형적으로 결과만 좋으면 되고 그 결과의 근거로 월드컵 16강 정도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 결과를 낙관하는 이유가 현재 대표팀의 이름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중요하면 된다는 이 어르신의 판단과 가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경기에 대해서 좋은 면을 받고 경기에 대해서 희망을 봤다라는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대꾸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3백 결정 4백 결정한 거 아니다.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근데 이게 이상한 소리예요. 4백이 됐다. 그러니까 수비가 4명이 돼서 4백이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수비의 센터백, 그러니까 4백의 센터백은 요 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가 하나 내려와서 4백을 만들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센터백 4명이 3백 같은 수비를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4백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숫자적으로 3명과 4명을 왔다 갔다 하니 우리는 3백이나 4백이 전술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1대1 수비가 부족하다. 1대1 수비가 부족하다. 이거는 전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그날 수비 쪽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유민 선수를 지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냥 기본적인 축구 포진을 생각할 때, 축구의 전술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1대1 상황이 됐을 때 1대1 상황에서 공격이든 수비든 상대를 양자택일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물 먹는 시간, 그 쿨링 브레이크 이후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있던 이후로 코트디부아르의 공격 전술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선수들이 공격은 간격을 좁히고 윙백은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굉장히 저돌적인, 그러니까 돌진하는 형태의 수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한테 볼이 전달될 것 같으면 이 선수한테 과감하게 접근해서 그 선수를 압박해서 볼을 따내려는 수비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성공하면 좋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 이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남게 되죠. 이렇게 수비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코트디부아르는 이렇게 전진하는 우리 대표팀의 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오른쪽 윙백이랑 연계가 약했던 조유민 뒤쪽 공간에 경합을 시도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1대1 능력이 의미가 없어요. 상대는 속도가 붙어있고 이거는 조유민은 이걸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상황에서 1대1 수비에 있어서 내가 이 상황을 막기만 하면 되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 수비가 준비가 완성돼 있어서 양자택일 중에 하나를 걸어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선수의 돌파를 허용하지 않아야 되는 절대적인, 그러니까 하나의 선택만 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유민은 소극적인 수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첫 번째 실점 장면, 상대 윙 따라가다가 조유민이 여기서 바깥에 볼을 아웃시키려고 살짝 발을 댔는데 이게 상대 공격수를 맞아버리면서 불운하게도 조유민 등 뒤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상대 공격수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고 조유민이 끝까지 따라붙지만 이미 뒤에서 따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늦어서 실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1대1 수비라는 게 전적으로 통할 때는 팀이 수비적인 형태를 완성시켜 놓고 수비의 안정적인 형태가 완성된 상태에서 1대1 수비에 있어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건 말이 되지만 상대가 계속 하나의 전술을 완성해서 공략하는 상황에서 1대1 수비가 떨어진다는 건 저는 제가 생각할 땐 그러니까 양자택일이 불가능해서 하나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극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대1 수비가 부족했다라고 평가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윙백이 주저앉아서 어려운 공격 전개를 했다. 윙백이 주저앉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압박을 할 때 공격은 좁히고 이 미드필드 4명은 간격을 넓힌 상태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3백의 양쪽 스토퍼들이 전진을 하게 되고 김민재는 그 뒤에 커버를 준비를 포지셔닝을 취하게 되지만 코트디부아르가 전반 20분 이후로 우리의 뒷공간을 공략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미드필더나 공격수들이 뒤에 침투하는 그야말로 2대1 상황이 계속 취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윙백은 더 이상 높은 위치를 고수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러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윙백이 내려오고 윙백이 내려가다 보니까 미드필더들이 따라 내려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들도 따라서 다른 공간을 막기 위해 내려가게 되고 그렇게 5백 형태가 취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5백 형태가 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윙백이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측면 뒷공간, 이 공간을 공략당하게 되면서 상대 중앙 미드필더 혹은 공격수와 우리 스토퍼가 2대1 상황 혹은 3대1 상황에 처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게 되고 그 부분을 도와주러 가기 위해 윙백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대1, 3대1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윙백이 도와주러 내려갈 수밖에 없고 상대는 계속 이 뒷공간을 노리는 상황 계속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윙백이 주저앉은 거죠. 이 상황을 만들기 싫었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트디부아르 같이 미드블록 형태를 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좁혀놓은 상황을 같이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트디부아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코트디부아르는 우리한테 전방 압박을 걸지 않고 미드블록에서 포진을 해놓은 다음에 이 사이로 공이 들어오거나 혹은 이제 볼을 이 형태 바깥으로 볼을 전개하게끔 유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형태 바깥으로 밀리면 팀 전체가 이동을 해서 그 공간에서 막아내거나 혹은 가운데로 들어온다. 상대 미드필더를 향해 패스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압박을 해서 그 볼을 탈취해서 공격을 전환하는 그런 형태의 공격을 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윙백이 주저앉는 형태를 안 하고 싶었으면 그거에 대한 대안 전략을 짰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수비가 전진한 공간을 공략을 했잖아요, 상대가. 전진한 공간을 공략당하다 보니까 강제로 맞이하는 2대1 상황. 그러니까 윙백의 수비 가담도
선택이 아니라 강제가 되는 상황. 이 상황은 팀의 전략이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 거를 윙백이 주저앉아서 했다? 윙백이 주저앉았기 때문에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못했다? 그거는 저는 부적절하지 못한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조합을 위한 실험적 차원의 경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경기 전에는 승리가 중요한 경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해는 해요. 감기가 있었고요. 황인범의 부상 변수로 인해서 어느 정도 플랜이 변경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컨텐츠에도 얘기를 했는데 분명한 건 우리가 주축이 빠질 때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경기같이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찬스는 없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상대는 베스트 11을 냈냐? 그거 절대 아니었어요. 상대도 주축을 다 빼놓고 비주전 위주의 실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골인가 넣었던 선수들 A매치 데뷔전이었어요. 지금 포드들 5골 이하의 A매치 득점 있는 스트라이커들 많고 상대도 전력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실험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도 0대4로 진 거예요. 그리고 빠른 공격 전환에서 얻은 소득이 있었다. 찬스를 놓쳤다 말씀을 하셨지만 가운데로 공략하는 패스가 우리 공격수를 피해가거나 혹은 가운데로 공략하는 패스가 잘리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이것도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런 가운데로 쑤시는 패스가 실패하기 시작하니까 측면으로 돌기 시작하고 측면에 볼이 도는 상황에서 골대를 맞춘 슈팅이 3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들은 팀이 세팅된 전술, 세팅된 세부 전술이나 공격 전술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선수들의 개인 능력 위주로 공격을 해서 만들어낸 찬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물론 인터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와중에 반박해야 되는 인터뷰 득태면 3백, 4백 결정 안 했다. 바꾸는 게 의미가 없다. 1대1 수비가 부족하다. 뭐 실험적 차원의 경기였다. 빠른 공격 전환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담백하게 경기가 잘못됐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걸 이상한 얘기로 오히려 대표팀이 물어뜯길 것을 만들어준 거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험도 안 된 경기입니다. 저번 주 컨텐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인이 빠졌을 때 대비를 해야 된다. 황인범 다쳐서 빠졌고 손흥민, 이강인 감기랑 이제 약간의 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발 명단에서 빼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나온 선수들이 능력이 부족한 선수들이냐?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부족함이 있어도 대표팀 레벨이 되니까 뽑아서 경기를 뛰긴 거잖아요. 그런데도 유의미한 공격 형태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거는 실험조차 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전반 초반에 유의미한 공격이 잘 안 됐다. 혹은 형태를 만들어서 우리가 약속한 공격 형태에 대한 공격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감독이 전술적 지시를 하거나 빠른 교체를 통해서 변화를 줬다라고 하면 이것은 실험에 대한 이야기로 풀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더불어서 실점 상황에 닿지 않는 김민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상대가 측면 위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측면 수비수, 이 스토퍼가 따라가요. 그러면 중앙 수비수, 가운데 3백의 가운데 수비수가 따라갑니다. 상대 공격수들도 당연히 밀고 올라올 거고요. 풀백들도 밀고 올라올 거고 미드필더 이렇게 밀고 올라오겠죠. 물론 우리 수비들도 내려가서 있을 거고요. 우리가 수비 숫자는 확보를 잘했어요. 문제는 조유민을 도와주러 가고 싶어도 1대1 상황에서 조유민을 도와주러 갔을 경우에 아무리 뒤에 따라붙는 수비수가 있어도 이 선수나 혹은 다른 데서 침투해서 공을 받을 선수에 대한 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민재가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가 측면이 뚫릴 때, 정면에서 빵꾸가 날 때, 혹은 상대가 우리 수비의 위치 흔들림을 유도할 때에 대한 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재가 커버를 안 간 게 아니고 커버가 늦은 게 아니라 측면 위주 공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한 상황. 왜냐면 가버리면 중앙이 빵꾸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리할 수 없고 가서 도와줄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김민재가 갈 수 없었던 거예요. 조유민의 실책 2개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건데 선수 개인의 문제 있어요. 첫 번째 것도 정말 가볍게 툭 밀어낸다거나 혹은 차라리 사이드로 내보낼 거라면 굳이 그 선수 몸쪽이 아니라 대각선 앞으로 그냥 조유민 선수가 우리 골대를 바라보고 있는 대각선 바깥으로 내보냈어도 됐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앞쪽에서 드로인을 시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 혹은 상대 이제 못 맞고 튕겨나가게 해서 드로인을 볼 소유권을 갖고 오려고 한 의도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안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조유민 선수의 실책이 된단 말이죠. 근데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압박 플레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전방에서
롱패스를 전혀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전반 20분 빼놓고 후반까지 70분 동안 코트디부아르는 꾸준히 롱패스를 시도해서 꾸준히 역습 패턴을 만들었고 역습 패턴에서 득점을 하고 우리 수비수를 흔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공격수들이 압박을 대충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압박을 할 수 있는 압박 패턴이나 압박 전술이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오형규가 간다. 오형규가 가지 않고 견제를 한다. 윙들이 가서 먼저 붙는다. 윙들이 붙을 준비를 한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묻어친다. 따라가는 상황을 만든다.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약속됐다기보다는 선수들이 직접적으로 판단해서 압박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선수들은 어떤 패턴으로 롱패스를 할 건지에 대한 패턴이 이미 완성된 상황에서 측면 수비수한테 압박이 붙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운데로 패스가 가면 그걸 붙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수 한 명이 비는 타이밍을 반드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 풀백이 다시 사이에서 볼을 잡아서 우리 뒷공간으로 패스를 한다. 이런 식의 형태 완성을 코트디부아르는 꾸준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는 공격수들의 압박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우리 팀이 갖고 있는 압박 전술 자체가 아직 디테일하지 않고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문제다. 그 문제가 조유민의 2개의 실책까지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유민은 특히 약점으로 평가받기 시작하면서 코트디부아르가 지속적으로 경합을 해요. 그리고 경합을 하면서 경합에 지는 상황이 계속 나왔고 실책 2개가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집중적으로 때려 맞는 선수는 태클도 못합니다. 이제 이미 공략을 당하고 이 선수를 어떻게 하면 쌈 싸먹을 수 있을지 상대팀이 이미 간파를 했기 때문에 태클하지도 못하고 볼을 뒤로 내주기도 뭐한.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실수할 거니까 이 선수가 볼을 잡을 때 이미 한두 명의 선수가 이미 접근을 할 거란 말이죠. 그 상황에서 이 선수는 뒤로 뺐다가는 다른 상대 선수의 돌진을 허용을 할 테고 앞으로 냈다가 잘못 끊기면 또 다른 역습의 단초를 만들 거고 선수가 멘탈적으로 깨지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소극적으로 경기 내내 수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결정적으로 저는 이제 좀 응원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났던 부분이 뭐냐면 이 팀이 지금 현대 축구의 흐름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날 코트디부아르는 미드블록을 취했습니다. 미드블록을 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기를 할 때 진영에 있어서 상대 진영까지 전진해서 하는 수비가 아니라 상대 진영과 우리 진영 사이에서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형태를 잡아놓고 하는 이 가운데 지역에서 형태를 잡아놓고 좁혀서 하는 요즘 미드블록의 형태가 유럽의 여러 팀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미드블록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노리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간격을 많이 좁히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빌드업을 시도할 때 이 사이 공간 혹은 이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와서 예를 들면 9번 지금 이 미드필더 위치에 있는 선수가 공을 잡았다고 할 때 가까운 위치에 있는 선수가 빠르게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압박을 해서 여기서 공을 따내서 포진을 넓게 가져가면서 역습을 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미드블록을 할 때 어차피 상대의 진영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가운데 부분에서 볼을 따내는 형태를 취하게 되다 보니까 만약에 볼을 빼앗았을 때 이 뒷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고 볼을 빼앗았을 때 이 선수들이 벌어진 간격을 역으로 이용을 해서 여기서 또 다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요새는 전방 압박보다는 다양한 변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드블록을 쓰는 팀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력이 애매할 때. 특히 미드블록은 좌우 간격 그리고 앞뒤 간격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좁혀요. 좀 있는 말로 하면 쉐입을 극단적으로 좁힌 형태를 띠기 때문에 얘네 선수들은, 상대 선수들은 이렇게 옹기종기 가운데 몰려있는데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바깥에 빠져나와 있는 형태를 띠게 되거든요. 이게 미드블록의 요새 현대적인 미드블록의 특징인데, 이날도 경기를 할 때 보면 해설위원들이 우리가 공격을 시도하려고 이렇게 측면 스토퍼한테 공을 주거나 할 때 이 선을 넘어가 있는 미드필더들이나 혹은 이제 볼을 받으려고 이렇게 나와 있는 미드필더들 사이에 이 미드라인 선을 넘어서 공을 받으려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3자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주기 힘든 게 이 선수들이 학습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미드필더들한테 줘봤자 벌써 주위 선수들이 압박할 준비를 하니까 내줄 건 리턴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현우 골키퍼의 킥이 많이 나온 이유예요. 미드필더들이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격 선수가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공을 받으면 안 되나? 혹은 공격 선수가 이렇게 사이로 들어와서 공을 받으면 안 되나?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미드필더가 일단 저지를 할 거고
가운데 센터백들이 형태를 잡을 거고 주위의 선수들이 모여서 압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에 대한 대비와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가운데 패스를 넣는다고 해서 그러면 준비되지 않은 패턴에 대한 2대1 패스나 3대1 패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드블록에 대한 대비, 그 상대가 미드블록으로 나올 때 어떠한 미드블록 형태를 취할지 그것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나. 이미 전방 프레싱을 한다는 거에서 있어서 세계의 여러 명장이 뒷공간의 위험성을 느끼고 미드블록 형태를 취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과르디올라도, 그 위르겐 클롭도 리버풀 시절 본인이 유명해진 건 개개인 프레싱이라고 불리는 도르트문트 시절 상대가 공을 잡는 순간 숨도 못 쉬게 상대 진영부터 압박을 해서 볼을 따내서 최대한 빠르게 공격을 마무리하는 개개인 프레싱 형태로 유명해진 그 위르겐 클롭도 어느 정도 타협을 본 게 이 미드블록입니다. 근데 이 뒷공간 위험성을 안에도 불구하고 규칙이 없는 압박을, 전방 압박을 시행한 거, 그리고 만약에 전방 압박이 파괴됐을 때, 전방 압박을 상대가 풀고 나왔을 때 템백으로 타이트한 상대 공간을 피해보자. 그리고 코트디부아르는 수비 상황에 만약에 우리 진영이 이렇게 밀고 올라가면 수비 복귀도 빠르지만 간격도 좁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두 줄 수비도 굉장히 형태를 잘 잡아놨단 말이에요. 두 줄 수비 형태를 잘 잡아놨다 보니까 사실상 템백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측면에서 사이드에서 끼는 선수들, 황희찬 같은 선수들이 이 거리에서 볼을 잡아서 여기서 갖고 들어가서 슈팅하는 상황, 혹은 상대가 형태를 취하기 전에 패스를 받고 슈팅하는 오연기의 상황 같은 거밖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이거는 우리가 진짜로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를 상대하는 상대팀이 강해도 예전처럼 우리를 두드려 놓고 그냥 우리를 이렇게 가둬놓고 패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선수들이 끌려 나오게끔 축구를 해요. 우리가 공을 잡고 빌드업하는 형태를 한다고 할 때 예전 같으면 상대를 하나씩 이제 눌러서 압박하는 형태를 취했던 게 세계 축구 형태라고 한다면 굳이 그러지 않습니다. 덤벼들지 않고 패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척 하면서 측면으로, 특히 측면 쪽으로 패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유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는 만큼 이 선수들이 공을 갖고 나올 거 아니에요. 공을 갖고 전진하게 되면 다른 선수들도 그에 따라서 전진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애매한 패스가 가는 걸 잘라내서 이 선수가 전진한 그 뒷공간으로 공간을 전개하는 게 요즘 축구라는 거죠. 홍명보호가 이번 코트디부아르에서 진짜 위기라고 느꼈어야 되는 부분은 전형적인 현대축구의 가장 기본적인 전술 패턴에 당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경기 장면 하나를 캡처를 했어요. 자, 공격수가 있고요. 미드필드 라인들 이렇게 타이트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공간에도 공격수가 있었지만 이 사이에 우리 선수들이 끼지 못했어요. 왜냐면 상대가 이렇게 좁혀놨단 말이에요. 끌려 나오지 않고 공을 갖고 있는 선수를 견제하기만 합니다. 딱 요 정도만. 그리고 혹여 일루 패스 가면 이 선수가 달려들 준비. 가장 아웃사이드에 있는 선수가 달려올 준비.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택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설자들이나 보통 축구를 했던 분들은 이 사이 공간에 들어가서 공을 잡아라. 공을 잡아서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진출을 하는 그것을 택해라. 근데 요 정도로 간격을 좁혀놓고 있었으면 다른 선수가 이 사이에 들어가서 공을 잡는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다 견제하는 수비 패턴도 준비를 해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 공간에 애매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압박을 당하는 것을 자청하러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상대가 미드블록으로 타이트하게 공간을 쪼여놨어. 그럼 저는 오히려 우리 진영도 이렇게 한쪽으로 붙여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도 이만큼 오지 않을까요? 가운데를 지키지 않겠죠. 우리가 그만큼 좁혀놨으니 그것을 막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윙백이 됐든 윙포워드가 됐든 전환 패스를 해줄 사람이 있으면 이제 이 반대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비가 끌려나가고 상대 진영이 밀리고 그렇게 해서 수비의 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한쪽 사이드에 묶이면 이 반대 사이드로 전환을 해줄 수 있는 패서가 황인범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 황인범이 없었죠. 한쪽으로 묶어놓던지 전환으로 흔들던지를 했어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묶어놓는 건 해요. 하지만 묶이다가 오히려 우리가 묶여져서 볼을 뺏겨서 역습을 허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빠른 볼 처리가 강제되게 되는데 그 빠른 템포의 볼 처리의 가장 큰 단점이 이렇게 짧은 패스에서 탈취돼서 역습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우리의 준비가 충분히 됐고 우리의 전술이 완성되어 간다라고 느끼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현대 축구의 흐름상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것에 대한 대비는 전혀 안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왜 팬들이 분노하는가? 홍명보 감독 인터뷰 했잖아요. 끝나고. 부족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 근데 저는 어떤 지점이 긍정적이었는지 궁금해요. 경기 내내 가만히 계셨어요. 그럴 수 있죠. 상대가 전반 20분 만에 쿨링 브레이크 갖고 약점을 공략합니다. 근데 90분 내내 수정되지 않았어요. 선수는 바꿨죠. 선수 바꾸면서 어느 정도 플레이 패턴을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 원래 홍명보 감독이 갖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제 진짜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술 변화를 줬다고 생각하는 건지, 혹은 일부러 전력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이번 경기에서 상대가 그렇게 공략함에도 그냥 얻어 맞은 건지. 그러니까 몰리는 경기가 나오니까 선수들이 멘탈 붕괴가 됐어요. 양민욱 선수 헤딩 미스 나오고 조유민 선수 2번 연달아 미스해서 실점 내주고, 그러면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경기에 있어서 선수가 트라우마를 겪게 되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대비나 어느 정도 리액션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경기 끝나고 1대1 부분에서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도를 만약에 선수가 잘못 받아들이게 된다면, 아, 감독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나는 바뀔 수 있겠구나, 이거는 대표팀에서에 대한 경험이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까지 가요. 김주영 선수 그렇게 은퇴했어요. 김주영 선수 전반에 자책골 2개 넣고, 신태용 감독이 이 정도로 하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혀 뭐 보호한다거나 그러지도 않았지만, 김주영 선수 결국에 그 경기가 멘탈로 이어져서 프로에서도 경기를 뛰지 못했고 그대로 은퇴했습니다. 이 멘탈 붕괴를 막아주려는 매니지먼트도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상대가 20분 만에 플레이 패턴에 변화를 줬잖아요. 근데 대비하지 않았죠. 공격도 마찬가지예요. 공격은 괜찮았다, 뭐 기회를 잘 마무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공격 지역에서 막히기 시작하면 공격 패턴을 바꿔서 방식을 바꾸던, 아니면 원 스트라이커 쓰잖아요. 그거 스트라이커 하나 더 넣어서 투 스트라이커에 쓰던, 4-4-1 한번 써보던, 그런 변화를 주지도 않아서, 이게 팬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감독은 팀에 아예 변화를 주지 않고 팀을 방치하는구나. 방치할 수는 있어요. 이유가 충분하다면 납득할 수 있지만, 지금 홍명보 감독의 태도는 본인이 한번 지켜보고 내가 지켜본 거야, 실험한 거야로 퉁치는 느낌이어서 팬들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축구를 하고 싶은 건데가 안 보인단 말이죠. 특히 코트디부아르 경기에는, 그동안의 경기는 조금 답답하고, 아, 이 팀이 상대의 실수를 기다린 다음에 그 실수를 집요하게 공략해서 마무리하려는 축구를 하는구나, 답답하고 재미없지만 일단 그건 알겠다로 통칠 수 있었다면, 이번 경기는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 건지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죠. 내용이 좋지도 않았고 경기를 못할 수는 있는데 감독 자체가 경기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고, 그렇다고 선수들이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계속 빠르게 패스를 하려고 노력했고, 근데도 불구하고 상대의 플레이는 더욱더 단단해지니까, 상대가 단단해지면 우리의 플레이가 단순해지겠죠. 상대는 해야 할 걸 확실히 아니까. 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계획이 깨졌으면, 평가전 실전이잖아요. 연습 경기 져봐야 뭐 우리는 연습 경기 보지도 못하는데, 이건 중계가 되고 팬들이 보고 상대가 보는 실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팀이 최소한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의지가 좀 보여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대표팀 경기 자부심이라고, 대표팀은 한국 축구의 자부심이라고 많은 분들 말씀하시잖아요. 이 자부심조차 챙겨주지 못해서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이야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한국 축구 망해야 정신 차린다. 근데 전 절대로 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국 축구는 자립 기반이 약해요. 돈을 제일 많이 끌어들이는 국가대표팀 축구지만 그 외에 다른 축구는 자립 기반이 약하다고요. 당장에 흑자내는 K리그 구단이 어디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유럽 축구도 그렇지만 유럽 축구는 그래도 우리나라 K리그 최고급 구단보다는 돈을 많이 벌잖아요. 빚이 있더라도 자본 잠식을 당할 만한 수준까지는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립 기반이 약한 한국 축구판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건 K리그가 될 거예요. K리그가 망하면, K리그가 타격을 받기 시작하면 그 타격은 K3, 뭐 K4 물론이고요, 아마추어 유소년 축구까지 가게 되면서 그동안 투자됐던 혹은 투자하던, 투자 계획이 있던 인프라까지 작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작살났을 때 무언가 또 다른 결과론적으로 잘된 일이 생겨서 투자가 될지언정 그게 제자리로 돌아올까요? 한국 축구는 산업이 굉장히 불안한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팀이
정말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선수들은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아지지만 반대로 이 내실에 대한 노력은 더 해나가야 되는 리그고 커져야 되고 더 단단해져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게 바로 한국 축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로 이런 말을 써는 거예요. 한 번 망하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고 빠진 투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월드컵을 응원하고 싶어요. 대표팀 선수들을 미워하지 않고요. 한국 대표팀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축구를 응원하면서 보기 위해서는 성적보다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경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젖잘싸란 말도 있었잖아요.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우리 팀이 무언가 다른 나라와 대등하게 싸워서 남기는 스토리가 중요한 거지, 정말 짠해서 상대적으로 경기는 엉망이었는데 결과만 갖고 오는 축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은 단기적인 성과에 불과하지 우리가 쌓아갈 한국 축구의 히스토리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오스트리아전 안 봤는데요. 이거 3월 30일 날 찍는 겁니다. 오스트리아전 안 봤고 오스트리아전에서 뭐 1대0으로 이겼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한국 축구를 응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본인이 어느 정도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자세는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스나벤 스포츠 장동희였습니다.